예,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약간 드론 리퍼포싱도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에 맞게 앞서 또 이수준 교수님께서 좋은 휴식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생물학으로 조금 돌아와서 생물학적인 이야기도 조금 하고 또 오장훈 박사님이 아까 말씀 주신 조금 그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마지막에는 양자를 쓰는 어떤 하나의 사례를 뵙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국 캠브리지하고 연세대학교에 이제 랩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캠브리지에 있는 인력이 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연세대학교에 제가 9월부터 부임하면서 또 연세대학교 랩에도 인원이 충원되고 있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여태까지 해왔지만 최근 한 3년 전부터 양자 이론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론에 적용을 해오면서 현재는 3, 4개 이상의 양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양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인공지능 관련된 기법을 개발해서 저희가 신약을 탔거나 아니면 뭐 리퍼퍼싱 아까 말한 신약 재창출을 하거나 환자 어떤 환자군 선별을 위한 바이오마커를 찾는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질환 분야는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종양 분야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 관심 많은 비만이나 당뇨 그리고 또 급성 간질환, 장질환인 인플라모토리 보어 디스 약간 이런 쪽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심 최근에 많은 CNS 쪽이라든지 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주로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랑 연치까지 해왔지만 또 제가 연세대학교 오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정재호 교수님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암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폭넓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세브란스에 가서 위암 센터 선생님들 많이 뵙고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질환 분야를 함에 있어서 저희 랩이 뭐 무슨 특정한 의학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선생님들과 긴밀히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의학적인 지식도 이제 각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받아볼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환자율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공지능이든 퀀텀이든 매우 중요하지만 또 좋은 데이터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받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마지막은 어, 저희가 어떤 좋은 예측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실험실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다양한 제약사라든지 그리고 뭐 구글의 알파폴드 팀이나 아니면 IBM 퀀텀 같은 퀀텀 팀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나 스타트업들, 특히 바이오텍 스타트업들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이 네 가지들 중에서 퀀텀 인스파이어드 네트워크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 때 했던 이 연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사실은 그때 코로나 때 기억을 굳이 되살려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바이올로지나 메디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코로나 때 다 한 번쯤은 상당히 걱정도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암을 겪으셨던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거는 누구나 밀접하게 한번 어떻게 보면 나쁜 경험이 좀 해보셨기 때문에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초반에 시작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건 대륙별로 매일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한 300명대, 400명대 이렇게 이제 하루에 사망자가 생겼는데 2021년 3월 정도가 되면은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실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조금 많이 지워져 있지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공포는 상당히 크죠. 우리가 아무런 백신, 아무런 약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유럽 대륙에선 저도 그때 영국에 있었지만은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관리를 잘했던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일하지 말고 다 집에 가라.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다 셧다운 시키고 저도 집안에 거의 몇 달을 앉아 있고 계속 앉아 있었죠. 근데 몇 달 앉아 있다 보니까 나도 그래도 신약 개발의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료하게 있을 수 있는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저희 랩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신약 개발을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그때 필요했던 건 10년 후에 우리가 코로나를 대항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으로 이제 신약 재창출이라는 이거는 이제 이미 임상 승인을 받은 승인을 임상을 통과해서 승인을 받은 어떤 약물이 뭐 암이나 다른 질환 분야에 사용되는 거를 이쪽 코로나 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코로나 쪽에 사용해 보는 환자들에게 써보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임상 시험에 뭐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초기 단계 개발이 줄기 때문에 뭐 빠르면 3년, 길면 12년.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진다면 그때 바라던 거는 뭐 1년 미만의 어떤 우리가 가시적인 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앰비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중요한 건 여기 밑인데요. 이러한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데 어, 감염된 첫날부터 보통은 초기에 아마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됐다는 게 확인됐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잡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루기 힘들 정도로 어떤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게 있어서 보통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코로나는 처음에 이제 감염이 되셨을 때 초기에 바이러스 인펙션을 잡고 이거를 이제 이게 무서운 점은 다른 바이러스랑 비슷한데 우리 몸 호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가 레플리케이션을 해냅니다. 셀프 레플리케이션 해내는데 그 레이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특히 이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거기서 무너지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초기에 잡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프리프린트 서버들인 뭐 매드 아카이브나 바이오 아카이브, 아카이브 이런 곳들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아주 많은 그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이제 매드 아카이브를 보면은 파란색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관련 논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2020년 1월부터 그 한 해 동안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처럼 과학자들이 무료하게 이제 있었다가 우리도 뭔가 해보자 이런 게 많았고 실제로 저희 동료 웨틀랩 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종양이나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요 때만큼은 우리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에. 그래서 사실은 캔서 리서치 UK 같은 CRUK 같은 그 캔서 전문 그 연구비 재단들도 연구비를 코로나 연구를 한다면 안 해도 된다. 코로나 해라, 오히려 해줘라. 이럴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상당한 과학계에 어떻게 보면 어, 엄청난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사스코브2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럭처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ACE2 프로틴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셔보실 텐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딱 어떤 표적 단백질을 달라붙는 게 바로 스파이크 프로틴인데 스파이크 프로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뭐 국내 이제 김민내리 교수님 방에서도 많이 시퀀싱을 해서 밝혀진 부분이 사스코브2가 상당히 큰 바이러스이고요.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 다 설명드리긴 힘든데 어찌됐든 미국에 있는 한 프로테오믹스라는 단백차학을 하는 원래는 사스코브2를 하지 않았죠. 근데 그렇지만 그 그룹 역시 자기들도 자기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사스코브2 연구에 써보겠다 해가지고 바이오 아카이브에 이렇게 332개의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빨간색 가운데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까만 점들은 얘네들과 바로 붙는 우리 휴먼 프로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ACE2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맵을 작성하게 됐고요. 332개를 실질적인 환자로부터 유래된 어떤 시퀀싱 정보로서 이렇게 찾아낸 게 있고요. 또 다른 독일 그룹에서는 똑같이 이제 질량 분석기 단백체학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직접 붙는 것보다는 우리 몸 안에 감염이 됐을 때
2시간, 6시간, 10시간, 24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 안에 어떤 프로틴들이 어떻게 발현량이 변화하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컨트롤군과 사스코프트가 감염이 됐을 때 보시면은 6시간과 24시간대 막 극명한 차이가 본다고 이제 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데이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두 논문 다 바이오아카이브에 처음에 올라왔다 6개월 만에 전부 다 네이처에 백투백으로 퍼블리시가 될 정도로 커다란 임팩트를 준 논문들이었는데요. 저희는 바이오아카이브에 올라왔을 때부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있던 이제 황우창 박사하고 매부 맥마운이라는 두 포스트독토럴 사이언티스트가 그때 당시에 저희 랩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 두 데이터를 가져와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좋은 퀄리티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프로테믹스 데이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서 두 가지 그 하나의 그 궁금증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전 슬라이드 보여드린 우리 몸에 안에 들어와서 직접 우리 몸과 프로틴과 붙는 DIP, Directly Interacting 프로틴이 332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332개가 있고, 그리고 바로 전장에 보여드린 그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틴이 있는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데 이 둘 사이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길래 저런 것들이 감염이 됐을 때 이 밑에 이러한 우리 몸 안에 생체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없었고 그 어느 그룹도 이런 데이터를 퍼블리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일종의 우리 분명히 있으나 보이지 않는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이 두 사이의 네트워크,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를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네트워크 바이올로지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걸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필요했던 거는,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그렸지만은 사실은 뭐 프로틴 개수가 10,000개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중요한 패스웨이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히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키 패스웨이라는 걸 찾는 그러한 것들을 해왔고, 그 결과 이제 찾아진 파스웨이 상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정확하게 어떠한 프로틴을 타겟을 해야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점들 역시 이제 AI 방법론으로 찾는 그러한 연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라이프아크라고 하는, 저희도 이 펀딩을 받고 있었는데 면역 항암제 그 키트루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열심히 하다가 사스코브2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걸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한 1년이 걸려서 논문을 결국에는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곳에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논문을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실제로 저희가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고요. 여기 디프로틴과 히든 레이어가 쭉 있고 밑에 저희가 관심 있는 대프로틴이 있는데, 6시간과 24시간 보면 일단 어떤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아마 많은 인포메이션을 보시기 힘들 텐데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저희가 구축한 네트워크인데 이 역시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키패스웨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사례로 갖고 온 거는 160개 정도 되는 프로틴이 들어있는 네트워크인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눈으로서 열심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보통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이 이르는 네트워크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오늘 예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랜덤워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1950년대 알란 튜링이 고안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트레이닝을 마치게 되면 각 노드마다 점수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160개 정도 되는 프로틴마다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로 이렇게 랭킹을 매기기가 매우 쉽고, 그러므로 해서 160개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틴, 또 덜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프로틴 이렇게 쭉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 시스테매틱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은 바이오메디카 현장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즐겨본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추천해주는 방법 역시 우리가 본 영화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화 시켜서 감독이 같다거나 출연 배우가 같다거나 장르가 비슷하다거나 스토리가 비슷하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러분이 보시지 않거나 새로 나온 영화들을 혹시 드라마를 동일한 원칙에 한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이런 알고리즘을 돌려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SNS에서는 여러분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말로 네트워크화 시켜서 뭐 출신 학교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하는 일이 비슷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친구를 추천도 해주고 또 계속해서 이제 상품을 파는 이런 이 장터에서는 아마 또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께 새로운 그런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재미있는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보는 우리 프로틴과 유전자를 보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는 이 네트워크 알고리즘 돌린 후에 시스테마틱하게 찾은 키 프로틴들을 고발현된, 그러니까 발현량이 높은 경우에 빨간색, 발현량이 우리 몸에 적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알고리즘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랜덤워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우리 큰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프로틴과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프로틴이 누군지 찾을 때 유리하다 보면은 여기 비트윈 센츄럴티 같은 경우에는 큰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제 서브 네트워크가 나눠지게 되고 서브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바이올로지컬한 파스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건 특정한 뭐 어떤 기작을 조절하는 파스웨이들이 있는데 파스웨이 간에 크로스톡이라고 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호 보완 작용을 할 때 메신저 역할을 하는 프로틴들이 두 개의 패스웨이, 세 개의 패스웨이 상에는 반드시 있는데요. 그러한 커넥팅 프로틴을 찾을 때는 이런 비트윈 센츄럴티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결과인데 랜덤워크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해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특정 프로틴과 영향을 주고받는 프로틴이 대부분 이렇게 국소적인 로컬한 차원에서 발견이 되게 되고요. 아까 예를 들어드린 비트윈 센츄럴티 같은 경우는 뭐 이쪽과 이쪽을 연결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게 보이실 텐데 바로 이렇게 커넥팅 프로틴을 찾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뭐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 비주얼라이징 포메이션.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안했던 것이 한번 이거를 다른 형태로 비주얼라이징 하면 어떠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딥하고 뎁, 디렉틀리 그 사스코프2와 붙는 애들과 우리 몸 안에 뭘 변화를 갖고 오는 중요한 프로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세 개로 동그랗게 나눈 다음에 이 안에를 세부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보여드린 사스코브2의 그 지노믹 스트럭처대로 이렇게 쭉 쪼개기를 하고 대프로틴 하나로 놔두고 그 다음 히든 레이어는 생물학적인 기작을 이렇게 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또 그 안에는 우리 몸 안에 여러분들 바이올로지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우리 몸 안에 셀이라는 게 있고 셀 안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뉴클리어스 핵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ER, 골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셀룰라 멤브레인 같이 우리 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सब셀룰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만의 이 프로틴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역시 중요한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입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터랙션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복잡 다단한 정리 안 된 인터랙션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떠한 구조에서 나온 인터랙션 프로틴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점들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만 보면은 그래도 아까보단 좋은데 조금 더 인포머티브 하려고 하자면 6시간과 아까 그 맨 처음에 또 히트맵을 보여드렸을 때 6시간과 24시간이 변화가 크다고 보여드렸는데 6시간대와 24시간대를 동시에 한 슬라이드에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시각적으로 가장 좋은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미 뭐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이쪽으로 보시는 그 어떤 시각적으로도 NSP 8번으로부터 그 어떤 RNA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작적으로 인터랙션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사실은 뜯어보면 말씀드릴 부분이 많고 논문에 나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NSP8번이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저희 논문이 나온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저희가 예측한 대로 어떤 RNA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스코프트가 무서운 점은 다른 바이러스와 뭐 그렇게 다른 큰 점보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를 재생하는 속도가 너무 다른 거에 비해 빨라서 오히려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점이 무섭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점에 NSP8이라는 지노믹 스트럭처가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또 추후에 다른 인디펜던트한 리서치에서 발견도 됐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러한 점들을 이제 밝혀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이걸 단지 이렇게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6시간과 24시간대 바이올로지컬, 지금 깨알같이 써 있는 것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입니다. 어디가 어떠냐 이런 것들인데,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잘 보시면 대비가 되는 바로 이 부분이 어, 명확하게 24시간에서 상당히 인리치가 된 6시간에 비해서 파스웨이들이 여기 몰려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것들이 다 패스웨이 이름들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RNA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RNA를 재생산시키는, 우리 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스코프트가 들어와서 자기를 자가 재생산시키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패스웨이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저희가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바이올로지컬리 되게 중요한 정보를 파악한 것 같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승인받은 약물을 사스코브2 코로나 상황에 가져왔을 때 재창출할 수 있을까였겠죠. 그래서 모든 FDA 어프로 받은 승인받은 약물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와서 그 승인받은 약물 하나하나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 상에 던져서 그 중에 어떤 게 과연 우리 그 문제가 되는 프로틴을 타겟할 수 있을까, 조절해 줄 수 있을까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는 200개를 이제 찾았습니다. 승인받은 총 한 2,000개가 달하는 약물 중에 200개를 저희가 찾아냈고, 200개 중에 그런데 40개가 이미 그때 당시에 코로나19 임상 시험에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30개가 임상까지는 안 갔지만 좋은 코로나로 대응할 수 있는 약물이 될 거라는 어떤 연구나 결과 보고서가 나온 상황. 그러니까 200개 중에 70개 정도가 이미 저희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이미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는 뭐 보통 인공지능이나 퀀텀을 할 때, 저희가 생물학에서 할 때 모든 것이 다 노블하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또 이게 완전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0개 중에 70개 정도가 상당히 그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인데, 나머지 130개가 노블하다면 저희에게는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결과가 아닐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은 200개의 약물과 저희가 연관이 있는 148개의 키 패스웨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 200개와 148개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그 나뉘어질까, 어떻게 그룹핑이 될까, 이거를 하려고 일반적인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흰맵 결과인데 어떠신가요? 여기에 어떤 특정한 눈에 띌 만한, 보통 클러스터 보시면 이렇게 어디 한 부분이 딱 패치가 보인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다양한 걸 써봤지만 그 어디도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큰 패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스parse하고, 이렇게 해서는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것이 앞서 ANN 설명, 아티피셜 뉴럴 설명 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보시는 대로 저희 네트워크에 드럭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 시켜서 어떤 패스웨이가 영향을 받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걸 이제 누적해가지고 드럭 파스웨이 어소시에이션즈라는 큰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갖다가 ANN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실제로 했던 연구 실제 결과 값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뉴런들이 이제 초기 디폴트 상태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 스페이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들은 바로 이 드럭 패스웨이 어소시에이션에서 온 것이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 트레이닝 과정인데, 뭐 이 트레이닝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바이올로지컬 의미가 있냐 이것보다는 우리의 ANN이 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잘 학습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계속 트레이닝이 진행될수록 초기화됐던 뉴런들이 점점 데이터 스페이스를 학습해서 그거를 잘 커버하려고 이 뉴런들이 점점 그 데이터 스페이스에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좀 더 데이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뉴런들이 이쪽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나머지 반대로는 이쪽엔 거의 없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모습일 수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점들, 뉴런들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잘 학습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해서 뭘 얻었냐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맵이라고, SOM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ANN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큰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 하는데 되게 용이한데요. 저희 랩에서는 그런 이렇게 나온 결과값들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이 SOM의 힙맵들 148개를 보시는 거고요. 이 148개 하나하나가 어떤 특정한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를 대변합니다. 이 논문에는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148개 이름이 쭉 쓰여 있는데요. 일단 비주얼하게 말씀드렸듯이 보기 편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12시 방향에 이렇게 노란색 시그널이 보이는 거는 시각적으로 비슷하죠.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 보니까 바이올로지컬리도 얘네들이 같은 파스웨이, 큰 파스웨이 상에 속한다. 또 역시나 예를 들면 뭐 이쪽 부분이 5시 방향 부분이 이렇게 아주 강한 시그널이 나온 애는 얘네들 역시 한 4-5개 패스웨이가 이뮤인 관련된 패스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그룹핑에 성공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데이터 벡터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었던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비로소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총 9개의 패스웨이 클러스터를 저희가 구분을 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 9개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2개의 MOA, 메커니즘 오브 액션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맨 첫 사스코프2 설명할 때 이렇게 데이 0, 데이 1, 2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크게는 2개의 인터벤션 할 수 있는 포인트, 우리가 사스코프2에 감염됐을 때 아주 얼리에서 그런 어떤 레플리케이션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뒤에 이뮤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2가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2가지로 맨 초기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 것과 좀 초기에 대응이 늦었다면 안타깝지만 뒤에서 어떤 후기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2가지의 MOA로 나눌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저희가 찾았던 200개의 승인된 약물을 SOM이나 AN, 바로 이 알고리즘이 좋은 점은 각각의 이런 뉴런에 이 200개의 드럭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초기 단계에 우리가 신약 재창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 그리고 후 급여 놓쳤을 때 뒷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제 온라인을 해줬고요. 이것들이 바로 확대해서 보는 그림인데, 이것들이 다 약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찾았고, 이 이후에 다양한 의사분들이나 또 다양한 어떤 독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취합을 해서 저희가 총 10개까지 추렸고, 그 중에 5개를 실제 사스코프2를 감염된 그런 셀에다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스코프2 바이러스 자체가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 실험실에서 사스코프2를 다룰 수 있는 실험실도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15개를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컨트롤이 되겠고, 일단 결과 말씀드리면 프로구안일과 설퍼살레신이라고 하는 2가지 승인받은 약물이 어떤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100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셀프 그 레플리케이션 한다면 이 비율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는 억제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동시에 이제 독성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약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셀을 죽인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안심할 수 있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한 번 했었고 이걸로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캠브리지에 있는 저희 동료 교수인 코스타스 방에서 2번째 실험 설파살라신과 프로건일만 가져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도즈에 줬을 때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이게 워킹하는지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2가지 약물 역시 좋은 도즈 리스폰스 커브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이 나온 8개의, 사실은 지금 2개만 보여드리는데 8개의 그 코로나 마커들을 갖다가 저희가 얘네들도 마커 역시 저 약을 쳤을 때 비슷한 형태로 죽는지를 봤을 때 역시 그렇다 하는 걸 확인을 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양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물론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저희는 이제 여러 개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네트워크 알고리즘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랜덤워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지금도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알려진 컴퓨터 공학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말 랜덤하게 네트워크를 막 걸어 다녀서 어떤 특정 노드에 이 워커가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을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이론적으로라면 네트워크 사이즈와 관계없이 잘 찾아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랜덤 워크의 퍼포먼스가 조금 이상할 정도로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바이올로지컬 데이터셋의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커져가고 있거든요. 뭐 넥스트젠 시퀀싱 나오고 멀티오믹스 나오고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봉착을 하던 차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랩에서 그러면 양자 이론을 한번 들여와서 해보는 건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처음에 한 3년 전에 시도했을 때는 다들 이게 될까?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웠고 실패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슈퍼포지션이라는 그 어떤 일종의 성격을 저희가 들여와서 어, 워커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패스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의 경로에 동시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할 때 속도도 빨라지고 전역 서치, 글로벌 서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그 예제 중에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런던 튜브 맵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양의 증가와 비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함인데, 아주 처음에 1868년에 그 베이커 스트리트, 셜록 홈즈가 배경이 되는 그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이건 아마 한 20, 30년 전에 휴먼 지노 프로젝트가 되거나 마무리됐을 때 시퀀싱에 하나 하는 비용이 이제 수백억 원에 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이터가 별로 없던 시절에 구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의 규모는 이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는 사실은 랜덤워크 같은 알고리즘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눈으로도 파악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철 노선도도 이렇게 증가를 커져가고 우리 그 생물학계에서도 시퀀싱 비용이 뚝뚝 떨어지면서 반대로 이제 데이터의 양은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PPI 네트워크도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지하철 노선도야 이렇게 복잡해져서 정말 많은 복잡도를 가진 네트워크가 현재 됐는데, 우리가 현재 구성할 수 있는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나 진 레그루테 네트워크도 이런 형태로 되게 복잡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퀀텀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서울 지하철이 더 편할 테니까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뭐 대전에 가야 되실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역에 가셨다. 근데 여러분이 서울역에 가셨는데 1호선을 타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호선 지하철역에서 딱 내려서 플랫폼에 내렸더니만 여러분이 안타깝게 가방을 놓고 내리신 거예요, 지하철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지하철 경찰대나 보험사 연락하시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된다는 가정을 하면, 아까 랜덤워크의 랜덤 워커처럼 랜덤하게 지하철역을 찾아다니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 로직이 있으시겠죠. 다음 역에 가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다니실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전에 가시는 게 카이스트에서 열리는 학회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한 동료 50분이랑 같이 서울역에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분 다 같이 랜덤하게 다 같이 다음 역에 가고 또 그 다음 역에 가고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첫 번째 학생이나 동료분한테는 당신은 다음 역으로 가시오, 나는 그 다음 역으로 갈 테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분한테는 당신은 혹시 모르니까 역방향으로도 가보고, 또 다른 분한테는 혹시 모르니까 4호선도 타보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동료분들을 지하철에 이렇게 듬성듬성 뿌려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는 게 퀀텀워크를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방을 찾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생명현상에 또 적용이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연구 역시 이제 황우창 박사랑 새로 조인한 이제 박세혁 박사가 둘이 이제 주도해서 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논문이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점은 이 역시 이제 사스코브2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앞서 코로나 얘기도 길게 드렸는데 이제 바로 이 점이 사스코브2입니다. 그래서 랜덤워크이든 퀀텀워크이든 시작점 선정이 중요한데요. 바이올로지컬리
사스코브2 시작점으로 잡았을 때 이견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있고 이 첫 번째 레이어는 아까 보여드린 332개의 DP입니다. Deep Directly Interacting Protein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프로틴인데 바로 사스코브2 바이러스에 붙진 않지만 한 다리 옆에 있고 또 두 다리 더 예, 거리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파란색 점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코로나에 대해서 있었고 신약도 개발됐는데 그 약물의 타겟이 되거나 바이오마커가 되는 일종의 그러한 트루스가 되는 바이올로지컬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더 많고 여기가 더 많고 그래서 심층부로 갈수록 더 중요한 마커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했던 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랜덤워크 AI 알고리즘 돌리고 퀀텀워크를 돌렸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초록색이 랜덤워크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부분이나 그 다음에는 잘 찾는데 보시는 대로 심층부로 갈수록 거의 찾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제한점이죠. 근데 역시 퀀텀워크를 적용했을 때는 여기도 찾긴 하지만 심층부에 찾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 바로 이 또 심층부에 찾는 것들이 랜덤하게 그냥 찾아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바이올로지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뭐 그 사스코프2 처음 논문 냈을 때랑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랜덤워크와 퀀텀워크가 어떻게 다르게 찾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특히 여기 퀀텀워크 결과인데 여기 보시는 노란색과 주황색, 핑크색이 퀀텀워크인데 이쪽에 있는 바이올로지컬 파스웨이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롱 코비드나 코비드의 어떤 증상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건 조금 더 뭐 딥한 얘기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단 하나의 메커니즘을 고른다면 우리가 찾은 톱 10 중에 요 세 가지가 다 속해 있고 요 세 가지는 공교롭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작인 로스 메타볼리즘이라는 걸 이제 관여하는 프로틴 패밀리에 속하는 애들이 탑 10 중에 3개나 들어가 있고 특히 퀀텀워크에서 발견이 유일하게 된 아이들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되게 어떻게 보면 스키메릭하게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업스트림에 VDAC1이라고 하는 프로틴을 우리가 또 타겟을 그러니까 ID를 해내게 됐고요. 이 프로틴의 경우는 결국에는 카나비디올이라고 하는 이제 승인받은 약물이긴 한데 이것이 이미 또 사스코브2 관련된 어떤 진료안에도 이미 사용이 되는 약물이긴 했으나 저희가 이렇게 메카니스틱한 비유까지 포함을 해서 이러한 어떤 일종의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논문을 마무리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팅이 신약 개발이나 드럭 디스커버리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사례로서 뭐 모두 설득을 시켜드리긴 힘들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양자가 아무래도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지만 뭐 기후 예측, 소재 개발 뭐 정말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될 수는 있으나 신약 개발 현장에 가장 먼저 적용돼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예측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한 해에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가치 또한 중요한데 상당히 천문학적인 그런 값어치를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다 좋은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뭐 50년, 100년 뒤?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거나 우리 관심이 없겠지만 그게 이제 뭐 50년 뒤가 아니라 2030년, 그러니까 5년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IBM 컴퓨터가 우리 갖고 있지만 IBM에서도 개성 말하는 부분이 2030년 혹은 그보다 더 빠른 2029년이면 이제 오류가 거의 없는 양자 컴퓨터가 올 거고 그러므로 해서 양자컴이 상용화되는 즉 우리가 하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AI가 지금 쓰이듯이 양자컴이나 양자정보학이 우리 실제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날이 5년 후에는 열릴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제약회사들인 아스트라제네카나 머크나 뭐 모더나 이런 데들이 이미 IBM, 구글과 일을 하고 있고 퀀텀 스타트업이랑 일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에 있는 본인들 사이트에 이미 양자 스타트업을 들여서 아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이제 몰레큘러 시뮬레이션이나 바인딩 사이트를 예측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타겟 아이디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제약회사나 연구 그룹도 타겟 아이디에 양자 이론을 적용하는 그룹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지금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는 바로 옆 건물에 바로 이 시스템 1을 구축을 했고요. 또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이곳이 이제 퀀텀 컴플렉스인데 여기에 이제 국내 양자 생태계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퀀텀 리서치 허브로서 도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재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알파이치 과제를 작년에 수주를 하면서 더더욱 이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한 장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한창 주목을 받고 개발이 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떤 컴퓨테이셔널 방법론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개할 수 없는 부분이 명확히 존재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연세대학교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을 갖다 넣으면서 여기 계시는 강정호 교수님, 백경 교수님 계시지만 많은 교수님들, 특히 또 세브란스에 있는 교수님들과 협업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걸 더 판을 키워서 이제 국제화로 간다면은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제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에 구축된 이런 좋은 신약 개발 에코시스템, 특히 글로벌 파마의 제약 컨소시움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합쳐진다면은 우리 캠브리지 연세 퀀텀 리서치 허브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단지 연세대학교의 문제나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양자 생태계를 같이 키울 수 있고 여러 대학들, 여러 정부 기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허브를 조성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아직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교수나 포닥이나 박사과정, 석사과정, 일반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소문을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보여주실 때 이제 퀀텀 워크를 이용하셔가지고 뭐 네트워크 중요한 닷들을 찾는 거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퀀텀 워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예, 지금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캠브리지에서만 했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를 너무 갈망하던 시기여서 저희는 사실 그때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퀀텀 워크를 큐빗이 있는 퀀텀 회로에서 구현하는 게 되게 챌린징합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에 또 박경덕 교수님이 계시는데 박 교수님 방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큐빗상에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퀀텀워크 알고리즘도 제가 설명드릴 시간 없었는데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했던 단 하나의 알고리즘을 보여드린 거고 저희가 그 외에 박경덕 교수님 방이랑 같이 해서 실제로 또 개발하는 커스터마이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부분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바라는 바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은 에러가 없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종의 원하는 대로라기는 좀 그렇지만 다소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되게 느려요. 엄청 느려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실제 양자컴에서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사실은 정말 원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한다는 거는 사스코프트에서 보였지만 사실 지금 또 여러 암종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암종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컴퓨팅 타임이 에뮬레이터에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질환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자유롭게. 예.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고전적인 방법이라긴 그렇지만 트레디셔널한 방법과 퀀텀학을 이용한 이 퀀텀 컴퓨팅 알고리즘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둘 사이에?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 양자 퀀텀과 AI, 퀀텀과 슈퍼컴퓨터 하이브리데이션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알고리즘ik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보여준 대로 어떤 이러한 그 양자 앞서 이수준 교수님도 엔탕글먼트도 뭐 설명을 주셨지만은 그런 부분 역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슈퍼포지션이라는 거를 일반 알고리즘에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걸 말씀드렸는데 인탕먼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놀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더 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거기에 있는 노드 간의 관계성, 예를 들면 그 안에 노드들은 약물과 프로틴이 될 수도 있고 약물과 유전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거의 관계성, 예를 들면 이 약물이 얘를 부스트 시키는 거냐, 얘를 이니비 시키는 거냐, 이런 관계성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가 유추하는 일종의 코잘 리즈닝이라는 전형적인 머신러닝 어프로치 쓰는데 일반적인 어프로치에 아까 설명드린 인탕글먼트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를 섞는 일종의 해밀토니언 프로덕트를 중간에 넣어서 하나 계산하는 레이어를 넣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퀀텀 인베딩이라고 하는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사용했을 때 더 정확한 관계성 예측 혹은 추론이 가능한가 이러한 점.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알고리즘ik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뭐 큐비 몇 개를 더 써서 몇 배가 빨라졌다.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렇게 이론적이라고 아마 이해해 주시면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은 아니고 간단한 요청인데 그 여기 학생들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저희 알파 H 과제 소개시켜드렸는데 학생들이 사실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연세대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알파 H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야심차고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젝트인데 학생들에게 제대로 저희가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 한 번만 간단하게 이게 뭐 하는 건지 학생들에게 연구 책임자인 정재 교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제가 이걸 소개한다는 게 되게 어색한데요. 이 알파 H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미국의 달파, 그러니까는 아폴로를 문에 달나라에 보냈던 그 바로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만큼 야심차고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를 하라 하는 게 달파라는 과제였고 거기서 D를 뗀 채로 이제 뒤에 H가 붙은 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때 헬스케어를 하라고 H는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알파 H를 만들었고 그거를 우리나라 형태로 한 것이 바로 K 한국형 알파 H. 그러니까 그만큼 도전적인 과제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꼭지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혁신이라는 이제 주제로 나왔고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걸 작년에 수주해 온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특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현재는 이제 난치암 치료제인데 이거 역시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또 좀 더 폭넓은 어떤 질환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단지 저희 랩에서 했던 그런 어떤 이런 뭐 대용량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전역 바로 이게 랜덤워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단지 여기만 머물지 않고 우리 방종훈 교수님이나 백경 교수님도 많이 하시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케미컬 컴파운드를 더 정확하게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신약 개발로 치면은 소위 말하는 전임상 단계까지의 전주기, 폴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분을 타겟 아이디 밸리데이션, 그다음 몰레큘러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사실 전임상 단계에서도 세브란스에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전임상 단계에 필요한 메디컬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하면 퀀텀을 사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나 이 부분까지 하는 사실상의 첫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를 커버하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방 교수님 말씀대로 학생들에게 이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단계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발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뭐 코멘트 없으시면 예, 여기서 마치고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